오늘은 불안기 팀장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리뷰를 할 텐데 이 책은 절판이 돼서 이제 판매는 되고 있지 않고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팀장이 되면 변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 나오는 게 팀장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책에는 팀장은 조직 전체를 조직 전체를 조직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말단의 조직 구성원, 이를테면 평사원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직급이다. 팀장의 중요한 특징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직으로서 가장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팀장은 보통 부하 직원의 실적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평가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최하위 포지션이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아니라 요 도형을 보면, 그죠? 일단 뭐 기업이라는 건 사실 고객이 있어야지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사원, 팀장, 부장, 사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팀장이 되게 특이한 포지션입니다. 중간에 껴 있어요. 중간에 껴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팀장 이상의 직급이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팀장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평가를 위해서부터 받기도 하지만 평가를 또 하기도 하는 뭐 평가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새로 들어온 뭐 인턴이나 사원들이 어떠냐, 일 잘하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 팀장은 실무 현장의 리더인 동시에 최하의 관리직이기 때문에 회사 조직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팀장이 되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그 포지션이고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팀장은 커리어의 갈림길이다. 예, 이제 사원에서 리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쓰는 거죠. 팀장은 나이와 능력이 다양한 부하 직원을 총괄한다. 예. 또한 부하 직원, 고객, 상사를 의식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팀장의 업무다. 이 중간 역할이에요. 예. 팀장에게는 리더로서의 자질과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모두 필요하지만 경영자가 리더에 가깝다면 팀장은 관리자에 가깝다. 팀장은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을 내야 하지만 동시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부하 직원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일상 업무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조직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팀장은 중요한 현장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경영자에게 전달하고 경영자의 비전, 경영자의 비전을 현상에 전달하는 지식 엔지니어다. 예. 지금 요 정의한 것만 보면은 뭐 진짜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뭐 다 해야 돼, 그죠? 중간 조정도 하고 정보도 전달해줘야 되고 어, 인사평가도 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뭐 요 책에 따르면 정말 많은 것을 필요로 하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팀장의 스킬 중에 이제 직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부하 직원의 업무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팀장은 효과적인 질책을 통해 그가 자력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예, 분위기. 예. 질책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예, 요 얘기가 또 나오죠. 전에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데 특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몰래 꾸짖어라. 예. 질책은 사실 칭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칭찬의 기본을 잊지 않고 해주는 것이지만 타인을 질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위에 잘못을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을 지적할 때에는 칭찬할 때와는 달리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타이르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꾸짖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잘못한 게 있지만 억한 심정을 갖게 되겠죠.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데리고 가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데려가라. 근데 아닌 경우도 가끔씩 있대요. 이 책에 말하기엔 모두가 인정하는 우수한 직원을 타이를 때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는 것도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그 본인도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야,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질책을 듣는구나. 네. 하고선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인턴들 같은 경우는 상사의 질책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을 타이르거나 야단칠 때는 자신이나 상사의 실수담을 함께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했거나 어떤 임원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자신이나 상사의 실수담을 들려주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네. 자,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영화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퓨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탱크 영화예요. 탱크 전쟁 영화예요. 탱크가 이렇게 한 대가 얘가 그 탱크의 뭐라고 해야 되죠? 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팀장이죠. 탱크를 운영한 탱크에 사람 한 명이 타는 게 아니라 한 네다섯 명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탱크를 타고 전쟁을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막 동료들도 죽고 해요. 근데 이게 뭐 100% 맞는 지금 내용은 아닌데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나는 부분이 지금 이 표정이 안 좋죠? 시무룩해 있어요 지금.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거의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조장인데 영화 내내 브래드 피트는 굉장히 강하고 말도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거칠게 하고 팀원들을 막 엄청 갈구지만 뭐 농담도 던지고 인간적으로 나오는데 동료가 죽었을 때조차도 어, 그 자기 부하들을 막 이렇게 싸대기를 막 때리면서 정신들 차리라고 약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씬이 그래서 이제 그 팀원들이 분위기가 이제 쇄신이 된 거예요. 막 동료도 죽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다들 파이팅하는 분위기가 돼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혼자서 구석에 가갖고 막 울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팀원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절대로 자신이 그런 힘들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감정적인 격한 그런 상황이 어, 다 와닿았을 때 그걸 전체에게 보여주는 게 마이너스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꾸짖는 것도 포함해서 팀장으로서의 뭔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거를 다 드러내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항상 중요하죠.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는 화부터 내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그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경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실수가 많다. 특히 우리 회사는 인턴이나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결국 시스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문제의 원인을 살핀다.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부하 직원은 궁지에 몰아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상사는 가급적 암시를 하라고 합니다. 암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부하 직원이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대놓고서는 이게 이래 됐잖아.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팀장 역할.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라. 자, 이게 스트레스 존인데요. 존이 네 가지로 남깁니다. 네 가지. 1, 2, 3, 4 하는데 능력과 스트레스 양에 따라서 이렇게 유자죠. 역유자네요. 역유자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건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경우예요. 예, 지겨워하죠. 스트레스가 이제 여기가 이 두 개가 되게 좋은 건데 스트레스를 약간 생기면서 만족도도 올라가고 약간 재미가 붙이는 그죠? 여기서부터 약간 마이너스로 가는구나. 2번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적당히 있는 거 그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냥 최악이겠죠. 네. 굳이 우선순위 따진다면 1, 2 이렇게 되겠네요. 3. 그래서 이렇게 좋은 2로 갈 수 있도록 팀장이 리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코칭의 세 가지 마음. 가짐. 첫 번째,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신뢰하다. 부하 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코칭의 관건이다. 이거 지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부하 직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래요. 그 사람의 같이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죠? 가능성을 신뢰하며, 그 사람이 뭐 다 해낼 수 있다고 믿으라는 얘기죠. 부하 직원의 부하 직원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 이런 마음가짐을 팀장이 가져야 된대요. 우리 안 갔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해봤으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리더로서 처음 듣는데도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인턴, 같이 일하는 밑에 부하 직원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래요. 그냥 우리가 일하고 요거 이렇게 시험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을 통해서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부하 직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당사자에게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직접 말로 하는 것이 신뢰감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되면 부하 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넌 참고로 우리 회사 온 사람들은 다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얘기할게요. 내가 가치가 없으면 선발을 안 했겠죠.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가능성도 믿으니까 우리가 한 거고, 그죠?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을 해야겠죠. 개인의 성공이 결국 조직의 성공이고, 조직의 성공이 사회의 성공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걸 항상 마음에 팀장으로서 가지고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말을 해주세요. 인턴들이나 사원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두 번째, 비밀은 굳게 지켜나가게, 비밀을 굳게 지켜 신뢰관계를 구축하라. 뭐 사적인 얘기나 뭐 일적인 얘기하면서 좀 프라이버시라든지 지켜줘야 될 거는 꼭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코칭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코칭은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충고하고 지시하고 칭찬하고 꾸짖는 일도 필요하다. 코칭의 세 가지 금기사항. 방금 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화제든 충고하고 싶은 충동이 일게 된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충고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낀다. 남자가 좀 더 이렇게 지적하고 지시하고 그런 그런 게 더 많다고 하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충고 제안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몇 번이라도 질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한 번에 답 주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의 목표가 뭐 목적이 뭔지를 상기를 시켜갖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예 아니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열린 질문으로 해답을 유도해야 된다.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근데 심지어 열린 질문으로 우리가 답을 던져도 단답형으로 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으로서 굉장히 사기 저하가 되죠. 근데 참고로 우리 회사는 가치 있는 사람만 선발을 해서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최근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단답형으로 답하는 사람이 없죠.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는 사람만 선발하고 있어요. 그죠? 의도를 다 이해하고 팀장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선 다 열린 질문을 한다면 열린 대답을 할 겁니다. 비난이 담긴 외 코칭에서 사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받으면 비난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빠지는 법이다. 왜 우리 회사에서는 예전에도 한 거지만 책에도 지금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는 쓰지 마세요. 그냥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모르고선 쓰는데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쓰지 마시고, 왜냐면 왜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상사가 특히 그거를 인턴이나 사원한테 얘기했을 때 질문 자체가 사람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저항 이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그래도 물어보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how를 씁니다. how.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그죠? how.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게 구조나 방식의 포커싱이 맞추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치 따지듯이 받아들여서 뇌가 굳어져요. 근데 how,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구조 방식에 포커싱이 맞추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우리 얘기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과학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와서 인간은 살면서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칠판에 왜라고 크게 글씨를 썼었어요. 아주 잘못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칠판에 how라고 적어줬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훌륭한 리더가 좀 더 빨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책을 너무 늦게 읽었어요. 왜란 단어는 그냥 인생에서 지워버리세요. 마이너스가 더 많아 플러스보다. 과학적인 목적으로는 좋은데 how로 어떻게로 질문하시라. 팀장의 커리어 전략. 미국의 해군에서는 비행 훈련을 실시할 때 대담한 파일럿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커리어 전략이라고 하면 전진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후진, 백밀러를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실패하는 패턴을 파악하라고 하죠. 팀장이 되면 지금까지 경험한 일상적인 업무도 상당한 양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같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형적인 실패 패턴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패할 때의 징후를 기억했다가 테크닉을 발휘해서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단한 성과를 올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실패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서는 제가 들었던 실수 패턴이 뭔가 생각했더니 저의 특징은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주의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욕심이 많아서 계속 일을 벌리다 보니 선택 집중해야 되는 곳이 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다 했어요. 단지 시간의 문제였죠. 그죠? 일주일 만에 할 게 한 달이 걸리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잘 놓치는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하고 있으라. 화를 잘 내는 방법. 이거 저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죠? 상대방에게 화가 났음을 알리고 싶을 때면 아주 유감스럽다는 정도의 말로 냉정을 유지하고 이성을 감정에 내맡긴 채 함부로 말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그죠? 특히 이메일을 이용할 때 주의해라. 이거는 좀 책이 오래돼서 메신저 얘기가 없는데 메신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매일 메신저를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더구나 이런 온라인 매체는 이런 온라인 메신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대화 도구이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인턴들 간의 싸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메신저 문제예요. 메신저. 서로 옆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따지듯이 메신저로 그냥 서로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메신저로 틱틱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자신의 취약 분야를 파악하라. 팀장이 실패에 앞서 드러내는 전형적인 징후로는 자신이 지식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를 들 수 있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많으니까 신입이나 인턴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거나 과거 우리가 했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했을 때 그냥 그 편견 뭐라고 해야 되죠? 선입관이 그냥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야 라고 그냥 우리 바로 치고 들어가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 3년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우린 다 알고 있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또 하나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할 때는 시간을 두고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위임하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요번에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요. 어제도 제가 무슨 외국 업체랑 그
스카이프랑 구글 미팅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프랑스에 있는 무슨 어학 업체예요. 우리 쪽에 뭐 제휴하고 싶어서 그런 영어로 이야기하고 했는데 저도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영어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메신저로 얘기했어요. 내가 못 알아듣겠다. 네 말 100%못 알아듣니까 메신저로 얘기하라서 채팅을 해서 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 다. 그죠? 참고로 제 지인이 그 일본 업체 그 어디야 그 라인에서 일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팀은 되게 특이했던 게 메신저로 다 얘기한대요. 메신저가 번역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말로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봤었어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한 또 방법이죠. 마지막이 창업을 생각해라. 예. 창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창업을 할 때 꼭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 창업은 대부분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사업의 성공에 상장한 회사로까지 성장하는 회사는 1000개 중에 2~3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은 창업한 지 3년에 파산을 경험한다. 창업이란 처음부터 실패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인 셈이다. 예. 자, 우리가 뭐 이거 사실 나이 같은 것도 좀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하는 거죠. 독립을 하는 게 우리 팀장 하는 사람들은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어도 뭐 아주 그런 조직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이런 공사나 공단 말고는 근데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는 공사 공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실제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정부가 어려우면 공사공단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요.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요. 급여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이었나? 인천이 아마 그랬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 공무원들이 공무원이요 공사인가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그 시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리더로서 본인들이 자신이 생겼을 때 본인의 스페셜리티를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30대, 늦으면 4, 50대. 4, 50대 자신이 있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본인이 있는 조직에서 리더로서 잘 인정을 받고 안정적으로 다닌다면 계속 다니면 되는 거고 근데 선택의 폭은 옵션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떠밀려서 나가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요. 뭐 자영업도 뭐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영업도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도 나가서 리더로서의 경험이 없으면 100% 망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자영업을 하든 뭐 회사를 창업하든 뭐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옵션 중에 하나,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그런 환경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따라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이는 한 30대나 40대쯤. 20대 창업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남이 어려서 뭔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 그죠? 뭐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적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20대 때 창업해서 나가면은 결국 파트너들은 3, 40대, 4, 50대들이 결국 같이 협력사의 대표라든지 코워킹 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진짜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어려서 성공해서 창업해서 물론 단기간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단기간으로 2, 3년 팍 번쩍할 수 있는데 롱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간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먹고 나서 다시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참고로 대학생 창업 관련해서는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많은 사례로 맨날 나오는 게 뭐 그런 미국의 사례죠. 대학교 창업, 젊었을 때 창업.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도 그랬고 뭐다 대학생 때 대학원 때 한 거 아니냐. 참고로 스티브 잡스는 고졸이죠. 네.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때 정부 사실 준공무원 대우를 받아서 교통관리 시설 관련된 프로그램 작업을 했었고
마크 주커버는 이미 고등학교 때 그 음악 공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받았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설명 없이 백그라운드 없이 대학생 때나 20대 때 막 뛰쳐나가라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정부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창업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뭐 멘토링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보다 그런 취업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 기관의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이냐 관련 기관의 일이라 하면 뭐 멘토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그런 뭐 창업 관련된 그런 강사들 그죠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개발에 관련된 관련 업체들한테 이렇게 돈을 줘서 창업을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예, 갑자기 약간 정부 정책 비판하듯이 갔는데 유튜브에서 잘리는 거 아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